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진호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이름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건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진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유부녀야? 아니면 이혼한 여자라도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제가 때가 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믿고 기다려 주세요.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진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마을버스의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차고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있던 손목이 뻐근했죠. 68년을 살아온 그의 산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기사님. 젊은 동료의 인사에 진호는 손을 들어 대답을 대신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그 긴 시간 동안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곳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맞이했습니다. 36살의 든든한 아들.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민재만이 진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진호는 외투를 벗으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저녁은요? 아직 안 먹었어. 너는?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민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자 민재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느껴졌죠. 아버지, 밥을 먹던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니.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진호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이름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건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찌개를 젓고 있었어요.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진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야, 아버지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이름이라도 말해봐. 아버지, 제가 때가 되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7년 전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던 시절이었죠. 병원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진호는 버스 운전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여자 간병인이었죠. 아주머니,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진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믿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간병인은 매일같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모습에 진호는 안심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요즘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데 아세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대요. 진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얼마나 드나요?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아주머니 상태로 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진호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간병인에게 선불로 지급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찾아가 보니 아무도 그런 간병인을 모른다고 했죠. 진호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내였어요.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한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호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감은 가시지 않았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던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민재가 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진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민재가 나왔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잠이 안 와서.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한 말 때문에?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진호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재는 이미 눈치를 챈 듯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래, 알았다.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버스를 운전하는 내내 진호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류장을 지나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내려요. 승객의 외침에 진호는 화들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진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민재가 만난다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점심시간 동료 기사들과 김밥을 먹으며 진호는 넌지시 물었어요. 혹시 우리 민재 본 사람 있어? 민재요? 며칠 전에 시장 근처에서 봤는데요. 최 기사가 김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였어? 아니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요. 분식집 앞이었나.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분식집, 어디 분식집? 행복분식이요. 시장 입구에 있는 곳 아세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지나다니며 본 적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일찍 운행을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죠. 혹시라도 민재를 만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행복분식은 시장 입구의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진호를 맞이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깨끗한 앞치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 드릴까요? 어르신?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에 당황했죠. 김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은은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어요. 부지런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착한 척하는 거겠지. 우리 민재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진호는 김밥을 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일까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호는 다시 한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한 것도 연기일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민재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호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던 진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7년 전 아내를 잃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과거의 기억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민재를 지켜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 뒷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부러 운행 일정을 바꿨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장 근처를 지나가도록 말이죠.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시장은 북적였어요. 진호는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죠. 행복분식 앞에 도착하자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어 보였죠. 진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어르신이시네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진호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뭐 드실래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진호는 어제와 다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줌마, 떡볶이 2개요. 초등학생 2명이 시끄럽게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었죠. 하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다가 실수했어요. 쨍그랑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죠. 어머, 괜찮아? 하은이 급히 달려왔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하은은 먼저 아이의 손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죠. 정말 다행이야. 유리는 내가 치울 테니까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 진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보통 가게 주인이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하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가져다 주면서 하은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그리고 이거 서비스야. 튀김 2개를 더 얹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죠. 와, 감사합니다. 진호는 떡볶이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 착한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다른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하은이 불렀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진호가 돌아보자 하은이 사탕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박하사탕이에요. 떡볶이 드시고 나면 입이 얼얼하잖아요. 아, 고맙네. 진호는 사탕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의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는 게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죠. 셋째 날, 진호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운행은 6시부터였지만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시장을 지나가며 행복분식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진호는 호기심에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하은이 혼자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료들이 가득했죠. 당근, 시금치, 단무지, 계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안쪽에서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였죠. 분식집 사장인 것 같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내가 이 모양이라.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나와서.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진호는 뒤로 물러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어요. 6시가 되자 하은이 김밥 여러 줄을 봉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자전거 뒤에 실더니 어디론가 향했죠. 진호는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하은이 멈췄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하은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하은이구나. 이 이른 아침에 김밥 만들어 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이걸 어떻게 매번 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하은이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 드셔주는 거죠. 하은은 몇 집을 더 돌았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진호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마지막 집에서 나온 하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뿌듯해 보였어요. 진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도 다 쇼일까? 하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단순한 연기일까요? 진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기사가 옆에서 말을 걸었죠. 박 기사님, 오늘 왜 그래요? 멍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민재 씨 봤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던데요.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뭐가 잘 어울려?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민재 씨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최 기사의 말에 진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건 좋지만 그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점심시간 진호는 또다시 행복 분식을 찾았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하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새벽부터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오늘은 비빔밥 되나? 그럼요. 제가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들이 아침에 김밥 받던 분들인가. 진호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직원 정말 착해.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는데 맨날 새벽에 나와서 도와준대. 진짜? 요즘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도 만들어준다니까. 진호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비빔밥을 가져온 하은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물은 제가 직접 무쳤어요. 고맙네. 근데 피곤해 보이는구나. 진호가 무심한 듯 물었어요. 하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티가 나요? 요즘 좀 바빠서요. 젊을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 일이 많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하은의 대답에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진호는 계속 하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게를 나서며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아내에게 묻는 진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은이라는 여자, 과연 믿어도 될까요? 진호는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 분식이 아니었어요. 근처 채소 가게로 들어갔죠. 아주머니, 채소 좀 볼게요. 가게 주인 김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호는 시장에서 오래 버스를 운전해서 상인들과 안면이 있었어요. 박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진호는 배추를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행복분식 있잖아요. 거기 일하는 젊은 여자 아세요? 하은이요? 왜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특기는 수다였죠. 그냥 우리 아들이 그 처자를 좀 아는 것 같아서. 아이고, 민재가요? 그래요. 둘이 잘 어울려요. 김 씨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이 참 착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불쌍하다니요? 몰랐어요? 하은이 아버지가 IMF 때 사업 망하고 집 나갔잖아요. 그때 하은이가 겨우 10살이었는데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혼자 하은이를 키웠죠. 식당 일에 파출부까지. 그러다가 3년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김 씨가 혀를 찼습니다.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군. 어려운 집안 사정이 있었구나. 가난한 집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민재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지금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학자금,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다던데. 진호의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 만드는데 돈을 보태고 있대요. 자기도 힘들 텐데.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채소를 몇 개 사고 나온 진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하은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나니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민재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바로 그때였어요. 기사님, 버스 언제 와요? 정류장에 서 있던 승객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시계를 봤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가야겠네요. 진호는 급히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경. 진호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는 시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노인들도 있었죠.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진호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은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뒤쪽 자리에 앉았죠. 진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하은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다음 정류장에서 70대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은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내릴 거야. 그래도 앉으세요. 제가 곧 내려요. 하은이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버스가 덜컹거렸어요.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할아버지, 하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도 당황했어요. 급히 버스를 길가에 세웠죠. 하은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착하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려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혔어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은이 외치며 할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속도로 압박했습니다. 진호는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전문가처럼 능숙했죠. 인공호흡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하은이 직접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어요. 진호도 버스에서 내려 도우려 했지만 하은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기사님은 구급차 올 때까지 길을 확보해 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하셨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중얼거리는 말이 진호의 귀에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버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은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내리기 전에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빨리 차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하은이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며칠 전에 분식집에 두고 가신 거예요. 진호의 안경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언제 찾으러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안경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조심히 운전하세요. 하은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갔죠. 진호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안경이 따뜻했습니다. 하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일까? 처음으로 진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단하게 쌓아놓은 의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안경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분식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었죠. 하은이 그걸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니. 아빠, 뭐 보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안경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 혹시 자신이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는 오랜만에 평상복을 입고 행복분식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좀 다르게 입으셨네요. 진호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하은의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하은 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호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진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박민재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재 오빠 아버지셨군요.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급히 손등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의심했어요. 하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민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하기가 어려웠죠. 당신이 민재의 직업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셨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역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나요?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청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아팠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죠. 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하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원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민재 오빠가 다가왔죠. 진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하은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오빠가 서류 작성을 다 도와주셨어요. 2시간이나 걸렸죠. 자기 일도 있었을 텐데. 진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가끔 만나게 됐어요. 민재 오빠가 먼저 밥 먹자고 했죠. 제가 힘들어 보인대요. 하은이 눈물을 닦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전 민재 오빠가 공무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진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분식집 사장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였죠. 무슨 일이야? 하은아, 왜 울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민재 아버님이시구나. 자주 오셔서 얼굴은 익었는데. 할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하은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하은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아셔야 해요. 하은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할머니가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을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에 보태요. 자기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는데. 진호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남은 재료로 도시락 20개씩 만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손목 다쳤을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김밥 준비 다 해놨어요. 자기가 더 힘들 텐데. 하은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사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자기 패딩 벗어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본인은 얇은 점퍼 입고 다니면서. 진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하은이 같은 며느리 얻으면 복 받은 거예요.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거라고요. 할머니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은 양.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눈가가 붉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당신을 잘못 봤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아드님이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진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하은은 자신을 의심한 사람까지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죠.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하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줄게요. 민재한테도 얘기하고 제대로 인사하러 오라고 할게요.
하은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부터는 우린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진호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죠. 아빠가 미안하다. 하은 씨를 의심했어. 민재는 놀랐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은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정말 미안하구나. 진호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더라. 꼭 행복하게 해줘라.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은이라는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 진호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요리였죠. 아빠,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너는 거실 좀 정리해라. 진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은을 정식으로 집에 초대한 첫날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청순했어요. 어서 와요. 하은 씨, 안녕하세요. 하은의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진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은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진호가 받아들고 안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가 가득했죠. 직접 담갔어요? 네, 어제 담갔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마침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같은 상차림이었죠. 와, 아버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하은이 놀란 눈으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뭐,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됐어요. 첫 입을 뜬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어색함을 풀어줬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아,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아버님. 그리고 이거. 진호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하은에게 건넸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요. 하은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시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민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죠. 아, 맞다. 하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는 계속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좋은 일이잖아.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시간 맞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아버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야. 그날 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먹함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6개월 후 결혼식 날. 진호는 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눈부셨어요. 아버님. 아이고, 정말 예쁘네.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은아, 잠깐만. 진호가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진심을 못 봤구나. 정말 미안해. 아버님, 또 그 얘기. 들어봐.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민재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 하은이 울먹였습니다. 진호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면 화장 번진다. 오늘은 웃는 날이야.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진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친아버지 대신 시아버지가 함께 걷는 특별한 입장이었죠. 첫 명절, 설날 아침. 진호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은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버님. 명절에는 일해야죠. 하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진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민재와 하은이 함께 세배를 올렸어요. 진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하은이 만든 떡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진호는 눈물이 말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식사 후 진호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액자를 보여줬어요. 안경이 들어있었죠. 내가 돌려준 안경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증표라고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어.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안경 때문에 저희가 만났네요. 그러게. 운명이었나 봐. 진호가 액자를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가족 사진 옆이었어요. 1년 후 진호는 여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박 기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승객이 말했습니다. 진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곧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요. 어머, 축하해요. 진호는 백미러로 밖을 봤습니다. 하은이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민재가 팔을 잡아주고 있었죠.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버스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진호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할아버지라고 부를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듬뿍 줄 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시선이 윤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헐렁한 바지, 싸구려 가방. 순간 경멸하는 미소를 지으며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죠. 명품관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구경이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물건들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가방 하나가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저 아줌마? 옷차림 좀 봐. 윤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여기서 일하는 김민재 씨를 만나러 왔어요. 아, 그 계약직이요? 오늘 평가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 굳이 보러 오신 거예요? 희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도 못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뻔하잖아요. 계약직은 계약직이죠. 특히 연줄도 없는 애들은. 옆에 있던 직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품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윤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볼 수. 안 된다니까요. 희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 좀 불러요.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이 아주머니 좀 내보내줘요. 보안 요원들이 윤진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 나는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현실이었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윤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윤진은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즐겨 입던 것이었죠. 가슴 부분에는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린 자국이었어요. 여보, 이건 언제 빨 거야? 그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서민들은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윤진은 점퍼를 가슴에 안았어요. 희미하게 남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조카 민재의 정규직 전환 평가가 있는 날. 그 아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윤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제 전화로 들려온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희망에 가득 찬 25살 청년이 목소리였죠. 윤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서린그룹 회장, 자산호조원,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재벌 총수.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그저 평범한 50대 여인이었어요. 아니, 오늘은 더 평범해 보여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바지와 낡은 운동화를 꺼냈어요. 10년 전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가방도 챙겼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은 하지 않았죠. 완벽했습니다. 민재는 윤진이 정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7년 전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고등학생이던 민재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윤진은 조카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어요. 너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그게 너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민재는 평범한 집안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골든 백화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죠. 윤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혼자 나갔다 올게요. 회장님, 그래도 괜찮아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 교복 입은 학생들. 그 속에서 윤진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골든 백화점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높이 솟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명품 브랜드 광고판이 즐비했죠. 윤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실 이 백화점이 최대 주주는 서린그룹이었어요. 지분 52%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5층 명품관, 민재가 일하는 곳이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민재, 오늘은 꼭 합격했으면. 5층에 도착했습니다. 명품관 입구는 다른 층과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윤진이 한 발짝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윤진을 막아섰습니다. 김희수 매니저였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윤진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헐렁한 바지, 싸구려 가방. 순간 희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경멸하는 미소였죠.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윤진이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명품관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구경이요? 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박진아도 거들었어요. 28살의 직원이었죠. 아주머니, 여기 물건들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가방 하나가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고객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저 아줌마? 옷차림 좀 봐. 진짜 민망하다. 윤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민재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서 일하는... 그게 약직이요? 희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도 못할 텐데 뭐 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뻔하잖아요. 계약직은 계약직이죠. 특히 연줄도 없는 애들은. 진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품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정규직도 마찬가지예요. 윤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된다니까요. 희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 좀 불러요.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좀 내보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윤진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 나는... 제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 민재도 매일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윤진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명품관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직원 몇 명이 모여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윤진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이거 받고 확실히 해. 민재 평가는 무조건 떨어뜨려.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는 평가위원 중 한 명인 듯했어요. 돈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 우리 라인에 안 끼는 놈은 절대 못 들어와. 윤진이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가 조작되고 있었어요. 돈을 받고 점수를 매기는 더러운 거래. 민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안 됐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죠. 윤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이 썩은 구조를 모두 뒤엎을 것입니다.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계약직 청년들을 위해서. 윤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윤진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곧 평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참아. 이모가 모든 걸 바로잡아 줄게. 그녀의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 문자로 왔지만 곧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백화점 밖으로 쫓겨난 윤진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죠. 좋아, 이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뒷문이 열리며 직원 몇 명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듯했죠. 윤진은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야, 오늘 평가 준비는 다 됐어?
목소리의 주인은 아까 본 진아였어요. 당연하지. 돈도 다 뿌렸고. 얼마씩 줬어? 평가위원 한 명당 50만 원. 민재 떨어뜨리는 건 확실해. 윤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것도 조직적인 비리였죠. 근데 민재 그 녀석 실력은 진짜 좋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라인에 안 서면 끝이지. 맞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떨어뜨렸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진이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민재가 3년째 계약직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를 빼앗겼던 것이죠. 그나저나 희수 언니가 준비한 거 봤어? 오늘 평가 뗐을 거. 진상 고객 완전 대박이던데. 민재한테만 배치한다며? 응. 물건도 던지고 욕도 하고 완전 개판 만들 거래. 순간 윤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악랄할 줄은 몰랐어요.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죠. 시간 됐다. 들어가자. 직원들이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민재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음모에 시달렸다니.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손님 응대 연습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모,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엔 꼭 될 거예요. 희망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진은 다시 백화점 정문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오늘 정규직 전환평가 구경할 수 있나요? 조카가 응시자라서. 아, 보호자시군요. 5층 대기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몇몇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평가장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25살. 부모님을 잃고도 꿋꿋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윤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자 김민재 씨.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평가 내용은 고객 응대 시연이었죠. 실제 상황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백화점 명품관 김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미소도 자연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평가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죠. 뭐야, 신입이야? 정말 수준 떨어지네. 거친 말투였습니다.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은 무슨,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윤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진상 고객이었죠.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매니저 불러. 제가 먼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진열대 위에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쾅!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서비스 받으러 왔겠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주워들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여성이 민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윤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여성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민재를 모욕하고 있었죠. 참아, 민재야. 조금만 참아. 평가위원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요. 고객님, 진정해 주세요. 민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뭔데? 또다시 물건이 날아왔어요. 이번엔 액세서리 상자였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맞았죠. 아,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윤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단지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 야, 일어나지도 마. 여성이 민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팡!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평가장은 물론 복도까지 모든 불이 꺼졌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어요. 뭐야? 정전이야? 왜 이래?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덜컹.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입니다. 5층에는 평가 관계자들 외에도 일반 고객들이 있었어요. 노부부, 어린아이를 데린 가족,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여요.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5층 명품관은 특별한 구조였어요. 보안을 위해 출입구가 제한적이었고 비상계단도 찾기 어려웠죠. 우리 갇힌 거야?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패닉이 시작됐어요. 나 밖에 나가야 해. 숨이 막혀.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진정하세요. 모두 진정하세요. 기수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비상 매뉴얼이 어디 있죠? 누가 아는 사람? 직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거만하고 당당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전등이라도 있어요? 핸드폰 라이트 켜요. 하지만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진이 움직였어요. 더는 못 참아.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위험했죠. 윤진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였어요.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린그룹이 지분을 가진 뒤로 수업 점검했던 곳이었죠. 비상등 스위치는 북동쪽 벽면에 있어요. 윤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렸습니다. 수동 개방 레버는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명확하고 단호한 지시였어요. 직원들이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 없어요. 말한 대로 하세요. 윤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죠. 그 순간 윤진은 어둠 속에서 민재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노부부를 부축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민재는 할머니를 업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비상구가 어디죠? 아시는 분? 그때 윤진이 다가갔습니다. 따라와. 내가 안내할게. 네. 아, 민재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익숙했나 봅니다. 빨리. 윤진이 재촉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탁해지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죠.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야. 윤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전기 시설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자뿐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하지만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윤지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았어요. 뒤따라오는 민재와 노부부, 그리고 다른 고객들을 이끌었죠. 조금만 더 가면 비상계단이에요.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백화점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균열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윤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정의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백화점을 삼켰습니다. 5층 명품관은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죠. 어떻게 해요?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기수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허둥대기만 할 뿐이었죠. 매뉴얼, 비상 매뉴얼이 분명 있었는데 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무언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으아악!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고객이 어둠 속에서 진열대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었어요. 유리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피가 픽 나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뛰기 시작했어요.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모두 멈추세요. 윤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렸어요.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모든 소음을 잠재웠죠.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어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하세요. 먼저 핸드폰, 불빛을 모두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하나 둘씩 불빛이 위로 향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죠. 북쪽 벽면에 비상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습니다. 윤진이 걸어가며 말했어요. 정확히 3초 후 찰칵 소리와 함께 비상 조명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한 직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상당한 고객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윤진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지혈점을 눌렀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불렀어요. 민재는 여전히 노부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였죠. 구급상자가 카운터 아래에 있을 거야. 가져와. 예. 민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구급 상자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매장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했어. 윤진의 칭찬에 민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희수가 다가왔어요. 저기, 당신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윤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수동 개방 레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하단부 왼쪽 패널을 열면 있어요. 빨리요. 윤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희수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이때 백화점 본부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본부장인 듯한 중년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정전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시설팀은 어디 있고, CCTV 확인하세요. 윤진이 끼어들었어요. 예. 전기실 CCTV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본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이래라 저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였죠. 이걸 보세요. 뭐예요, 이게? 30분 전 전기실 영상이에요. 제가 미리 확인했죠. 순간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일반인이 백화점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보안이 철저한 전기실 영상을. 당신 대체 영상을 보면 알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인 전원을 차단했어요. 윤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수동으로 열렸어요. 됐어요. 열렸어요.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죠.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먼저 내려가세요. 윤진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지휘했습니다. 민재도 할머니를 업은 채 계단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 내려갔죠.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윤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돈과 권력이 없어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때 진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나서기는. 어차피 정규직도 못 될 텐데. 순간 윤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아직 모든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 다시 밝아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죠. 깨진 유리, 쓰러진 마네킹, 흩어진 상품들.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이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사장을 불러오세요.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을요? 예. 지금 당장요. 본부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 사장님을 불러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기수도 거들었죠. 이제 위기가 지나가자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신분증이나 보여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단 침입에 업무방해 죄로요. 두 사람이 윤진을 애워쌌습니다. 윤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장이 오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윤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한편 민재는 노부부를 1층까지 안전하게 모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김민재입니다. 민재 씨, 꼭 기억할게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칭찬이나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죠. 다시 5층으로 올라온 민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가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한쪽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모, 민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이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의 의미를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윤진은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사장이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골든 백화점 사장 정우성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정전이라니. 그가 5층 명품관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장, 상황 보고를. 하지만 문장은 끝나지 못했어요. 정우성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는 여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진에게 쏠렸어요. 희수와 진아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희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정우성이 급히 윤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했죠.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그룹 회장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서린그룹. 자산 5조 원,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거대 기업.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초라한 아줌마였다니. 진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안 돼. 희수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죠. 저희가 뭘. 본부장도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몰라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린그룹이 우리 백화점 최대 주주잖아. 52% 지분을 가진 실질적 오너야. 그런데 우리가 회장님을. 윤진은 차분하게 일어섰어요. 낡은 점퍼가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정우성 사장. 네, 회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게 아직 원인을 파악 중에 제가 알려드리죠. 윤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받고 확실히 해. 민재 평가는 무조건 떨어뜨려. 걱정 마. 우리 라인에 안 끼는 놈은 절대 못 들어와. 진아와 평가위원의 목소리가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이건 정우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가위원 한 명당 50만 원. 민재 떨어뜨리는 건 확실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떨어뜨렸잖아. 녹음은 계속됐어요. 부정과 비리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났죠. 희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녹음을? 오늘만이 아니에요. 윤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미수 매니저, 박진아 시니어, 직원을 포함한 7명.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정규직 전환 대가로 받은 돈이죠.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증거는 충분해요. 계좌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윤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날카로웠죠. 실력 있는 계약직들을 조직적으로 탈락시켰어요. 자기 사람만 뽑기 위해서. 정우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세요. 윤진이 말했어요.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시스템이 썩었어요. 그때 민재가 나섰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이모, 정말 이모가 맞아요? 윤진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저 혼자 바보처럼 3년이나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길 원했어. 윤진이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벌 조카라는 꼬리표 없이 너의 실력으로.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알아. 미안해. 윤진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봐. 넌 충분히 증명했어. 아까 위기 상황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진정한 실력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지. 윤진이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그걸 잊었어요. 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윤진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짓밟은 수많은 계약직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진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윤진이 정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들을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시죠. 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정우성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리고 당신도 책임을 져야겠네요. 회장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응? 전 괜찮아요. 정말로. 민재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윤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민재야, 예,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앞으로 백화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겁니다. 윤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계약직, 차별 없는 백화점. 실력으로 평가받는 백화점을 만들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백화점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골든 백화점은 뒤집어졌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비리에 연루된 직원 7명은 모두 해고되었죠. 희수와 진아를 포함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평가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우성 사장이 보고했어요. 한 달이 지난 뒤였죠. 윤진은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외부 평가위원들은요? 네. 타 기업 인사팀장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좋아요. 블라인드 평가도 준비됐나요? 물론입니다. 응시자의 이름과 배경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공정함이었죠. 재평가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평가장에 섰어요. 이번에는 다른 계약직들과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응시번호 23번입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요. 평가위원들은 오직 실력만을 봤습니다. 고객 응대 능력, 상품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죠. 민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23번 응시자. 정말 훌륭하네요. 한 평가위원이 감탄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런 직원이라면 어느 기업에서든 환영받겠어요. 평가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김민재 씨 최고 점수로 합격입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드디어 정규직이 된 것이죠. 축하해,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안았어요. 이모, 감사해요. 뭘,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재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빛을 발했어요. 정규직이 된 후 민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을 도우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죠. 민재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김민재 직원을 5층 명품관 플로어 매니저로 승진 발령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26세 골든백화점 역사상 최연소 매니저였죠. 민재 매니저님 축하드려요. 후배들이 축하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봐요. 한편 골든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직 차별 제로를 선언했어요. 업계 최초였죠.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졌죠. 우리 백화점이 롤모델이 되었어요. 정우성 사장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윤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변화는 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골든 백화점 대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윤진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린그룹 서윤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윤진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옷차림, 직함, 재산. 윤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조카 민재를 보세요. 3년간 계약직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민재가 객석에서 얼굴을 붉혔죠. 위기 상황에서 노부부를 도운 것도, 동료를 배려한 것도 모두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죠. 과거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해고 후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명품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요. 민재는 이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신입 계약직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재가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실력과 정직함이 최고의 무기예요. 신입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이나 연줄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 동료를 대하는 진심. 민재의 말에는 경험이 묻어났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수업은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새로운 슬로건이 설치되었어요. 모든 고객,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곳.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죠. 윤진과 민재가 함께 걸었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를 지나며 둘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모, 요즘 행복해요? 응, 너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민재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진이 말했어요. 더 나은 기업 문화를 위한 시작. 예.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뒤로 백화점이 활기차게 돌아갔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했죠. 고객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요즘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해졌어. 맞아. 진심이 느껴져.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 골든 백화점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재야, 예.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이모. 정말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죠. 백화점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차별 없는 세상. 그것이
윤진과 민재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